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질문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를 할 때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가에 따라 연구에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지법이 어떤 것인지 개념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질문지법의 특성과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질문지법 그리고 질문지 작성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지법은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활용이 되며 조사 대상자에게 같은 형식의 내용과 질문이 선택지로 제시되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을 질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똑같은 질문의 형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자료라는 뜻은 같은 형식의 내용의 질문과 선택지가 제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 간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비교를 통해서 응답자 간 통계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의 단점으로는 문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문맹자에게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되지만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통계를 해보셨으면 아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대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성실한 응답률이 낮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낮게 되면 일반화가 곤란합니다. 너무 낮은 회수율과 성의 없는 응답이 이어지게 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단점과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집단만을 선택해서 자료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된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집단의 전체 집단이 되는 것이 모집단입니다. 즉, 모집단을 표본 집단이 잘 대표할 수 있어야 연구의 객관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질문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의미에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을 뜻하는 건지, 일주일을 뜻하는 건지, 한 달에 몇 번을 뜻하는 건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라는 불명확성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농구, 야구가 있지만 3번 구기 같은 경우는 축구에도 농구에도 야구에도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첩되는, 즉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택지를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응답 항목 간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 항목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제시해 주어서 선택자가 모든 경우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에는 2번과 3번 어디에도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포괄성의 핵심입니다.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질문지법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가치 중립성입니다. 이는 특정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반드시, 무조건, 어떠한,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에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술을 해둔 후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는 야만적인 형벌제도입니다 라고 제시한 경우 야만적인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앞에 제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많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치 중립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의 예술성과 상업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술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상업성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술성은 낮지만 상업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선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을 따로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답변만을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지를 활용할 때에는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며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선택지를 구성할 때 배타성과 포괄성을 갖추어야 하며 표본 조사를 할 경우 모집단이 표본 집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표본 집단이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지법과 질문지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질문지법은 조사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됩니다. 질문지법의 장점으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문자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문맹자에게는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법을 작성해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정리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여 여러분의 지식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